최근에 보면 너무 옆 사람 눈치만 보는 이런 결국 흐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성적 과열로 확 갔다가 안 샀다가 하는 어떤 그런 불규칙한 모습들이 최근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아파트는 이제 투자재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때요? 코스닥 시장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수도권에서 고점 대비요 20% 이하, 20%까지 이상 떨어진 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차별적으로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죠, 그죠? 지금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죠. 네. 그러면은 조금 갭매우 현상, 순환매 현상이 나타날 거로 보고, 저는 지방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은 기지개를 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발제죠. 박원갑 수석님의 발제를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박은가입니다. 앞부분 우리 세 분이 워낙 말씀을 좋게 하셔서 저는 그러면은 나는 어떡하는 얘기야? 그런 구체적인 그러면은 의사결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 집이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니까 가장 난해한 의사결정이라고 보면 되죠. 이럴 때 과연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하반기에 세 가지 핫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장세를 상승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승기는 전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상승기를 뚫었던 곳은 결국 강남, 서초 그리고 용산, 과천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죠. 아직은 여전히 회복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 때, 더블 딥, 데드캡 바운스 그 논리에 빠지지 마시라고, 어차피 크게 보면은 추세로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잔파도를 보지 마시라고 제가 사이클적으로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좀 몇 번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집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소비자 조사를 제가 토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요, 내 집을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대출을 많이 냅니다. 근데 생각보다 대출이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주담대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 24.2%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낼 때 30% 이하로 좀 낮추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전세 대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기 한 20년짜리를 역시 좀 많이 빌리고, 이 고정금리도 좀 많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LTV가 얼마 정도 돼요? 36%밖에 안 됩니다. 그죠? 역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에 한 70.8%여서 계속 늘죠, 그죠? 그래서 지금 86.1%까지 늘어났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은 뭘 지금 떠올려요? 대부분이 아파트를 떠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상가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뭐 오피스텔 이런 쪽은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호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집은 한 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가구의 한 67% 정도는 어쨌든 집 한 채 있어야 된다. 뭐 그게 뭐 AI 시대거든. 아니면은 그냥 뭐 인구 감소 시대든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 주거 안정성 차원에서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액션으로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타이밍 재는 게 잘 안 맞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매입가를 낮추는 데 좀 총력을 기울여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두 가지 시속 게임인데 하나는 이제 기준금리를 한두 번 정도, 많게는 세 번까지 보는 분도 있던데 어쨌든 한두 번 정도 이제 인하, 그렇죠? 인하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또 한 축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 심리하고 뭐 차기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 통화량이 뭐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정 주출이 확대되는 여러 가지 기대가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실물 경기 또 안 좋잖아요. 뭐 그런 점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처럼 타이밍 재기보다는 매입가를 낮추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지금요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게 이제 그 지역 분화 현상이 과거보다 심하다. 온도 차이가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부를 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구들장은 너무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옛날에 시골에 구들장 보면 앞에 장판이 다 타요, 그나 시커멓습니다. 근데 어때요?
인목은 어떻게 보면 얼음이 고리죠. 어는 뭐 냉골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는 부동산 평론가적 어떤 담론 여기보다는 좀 더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마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상품이라는 얘기는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손품 아시죠? 검색하는 거. 그다음에 머리품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균형추를 갖는 거죠. 한쪽 얘기를 너무 깊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품 아시죠? 여기서 임장 활동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심리학 책을 제가 2권을 썼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집단사고를 합니다. 그룹 싱킹을 많이 하고 또 군집 행동, 떼짓기 행동이랄까요? 이런 무리짓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에 쉽게 휩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요. 마치 바닷속의 저머리떼처럼 이게 작은 자극막조도 어때요? 확 바뀌어버리는 어떤 그런 양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사바나 기후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사바나 기후가 어때요? 폭우와 가뭄이 이렇게 겹치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보면 너무 옆 사람 눈치만 보는 이런 결국 흐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 과열로 확 갔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안 샀다가 하는 어떤 그런 불규칙한 모습들이 최근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아파트는 이제 투자재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때요? 코스닥 시장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반기 트렌드를 갭매우기로 보고 있습니다. 순환매로 약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그 세 분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똘똘한 한 채, 그죠? 이거 원래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2006년도에. 근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제가 만들어냈는데 좀 이따가 얼육신 나올 겁니다. 그것도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 그래서 제가 터민남이라고 합니다. 터민남. 태릉도 민감한 남자. 예, 뭐 신조 제종기는 너무 좀 뻥이고. 그래서 똘똘한 채하고 상급지 갈아타기가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40대 젊은층 중심으로 이제 갭 투자를 안 해. 왜냐하면 전세값이 너무 낮아요. 지금 국민의힘 기준으로 서울이 지금 53%입니다. 우리가 2016년입니다. 그때 6월에 75.1%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전세값이 낮다 보니 갭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살 집을 구매하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고, 뭐 그거는 다주택자 세금 여전히 불리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좋은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 사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뭐 금융자산 투자하는 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표방하는 공약집을 보면은 초고가라고 아예 명기를 냈어요. 그것도 아파트라는 걸 명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규제 안 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그 소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오름세는 유지할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상승률은 강남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거래량을 보면은 3월달 거래량이 서울이 지금 1,200건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반기에 뚫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게 이제 거래량은요, 시장의 에너지이자 관심도거든요. 근데 거래가 이미 폭발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거래가 확 펴져 버렸잖아요. 근데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그때 거래량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폭발했는데 이미 에너지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구름을 이렇게 먹으면 이 구름이요, 동해안에서 몰려와요. 그런데 이 태백산을 못 넘고, 뭐예요? 강릉에 다 뿌리면 춘천이 비가 와요?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좀 더 중요하게 보면 되고,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제 생각에는, 좀 순환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강남, 서초, 용산, 과천이 정고점을 돌파했고요. 근데 지금요, 수도권에서 고점 대비요, 20% 이하, 20%까지 이상 떨어진 데가 수두룩해요. 보면은, 양주가 마이너스 28%, 오산이 마이너스 25.8%, 의정부가 24%, 의왕이 23%, 군포가 22%, 고양이 20%, 그 다음에 광명 20%, 인천 연수부 25.5%, 그 다음에 계양구가 23.1%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차별적으로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죠, 그죠? 지금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죠. 네. 그러면은 조금 갭매우 현상, 순환매 현상이 나타날 거로 보고, 저는 지방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은 기지개를 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완성, 그다음에 공기업 이전. 공기업이 지금 여러 추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 122개에서 5만 8천 명 정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택 수요가 남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뭐 지방이 뭐 수도권을 추월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의 회복률이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 때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방은 실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이나 통화량 영향을 덜 받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2022년에 서울 아파트나 경기도 아파트가 실거래가로 22% 폭락이 왔지만 지방은 10%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덜 빠졌으니까 덜 오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 실제로 보면은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수도권의 회복률이 85.6%인데 지방은 87.3%예요. 고점은 같거든요. 2021년 10월로 같은데 확실히 안 빠지다 보니까 덜 빠졌다, 이렇게, 덜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궁금하신 게 신축인가 구축인가? 요게 얼죽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높아진 주거 만족의 중거점 이게 영향을 미쳤고 요새 젊은 세대들은 집돌이 집순이가 많습니다. 집을 사랑합니다. 이때는 가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사랑하는 거죠. 왜?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인도 세대라는 말을 제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아웃도어 세대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만드는 용어는 아니에요. 유럽에서 저거 나왔더라고요. 주로 캔 가리는 업체가 만들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말하자면은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생들을 봄 소풍을요. 갯벌 탐험이나 대공원을 안 가고 키즈 카페로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세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한 90%가 실내에서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좀 더 강하죠.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 현재주의적 소비 경향, 이게 둠 스펜딩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말적 소비 이런 경향들도 결국은 얼죽신, 새 집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심 구축이냐 외곽 신축이냐 이거 질문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 입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년이 흐른 뒤에 과연 신축을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2010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이 고급화 바람이 부는 바람에 이게 외관은 멀쩡해요.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 준공된 잠실 엘리트를 가보시면 그게 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새 준신축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저는 얼죽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지만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 준신축도 오히려 가성비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자기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직장이나 대출료를 감안해서 의사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양 쪽에도 역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청약은 무주택자들에게 굉장히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1주택자분들도 저는 청약을 통해서 갈아타기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대적 기준이지만 강남이나 이런 그 서초, 송파, 용산이 지금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는데 그 지역도 지금 추천제 물량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집을 10채 갖고 있든 아니면 세대원이든 다 추천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추천제 물량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추첨 쪽으로도 1주택자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들도 좋겠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추천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한테 돌립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도 여전히 청약 쪽은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존 주택 시장만 올인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규 분양 쪽도 약간 투트랙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결국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약 홈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알림 신청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으면 사흘 전에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왜 1주택자 분들도 괜찮다고 말씀을 올리냐면은 보통 보면은 지금은요,
우리가 토제 아파트를 사면요, 종전집을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네.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보통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허가구이라도 종전집은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런데 분양을 받으면 어때요? 5년에서 한 어떻게 보면 6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첨되고 나서 입주 때까지 뭐 어느 정도 걸려요? 2, 3년 걸리죠. 네. 그다음에 입주하고 나서 또 3년이면은 충분히 또 팔 수 있는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주택자 분들은 뭐 가만히 놀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청약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물론 이게 아무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기도도 열심히 좀 하시고, 예, 간절함이 항상 이렇게 이 소원을 이루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 이제 심리학에서 표현하죠. 예, 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세한 거는 제가 요건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라톤 세미나 때 제가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부동산 시장을 담론에 빠지지 않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많은 변수 중에서 어떤 걸 주안점을 두고 판단할 거냐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의사결정에 이게 무게 중심 요 부분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마련이 목표면은 부동산 저는 평론가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는가 중요한 거지, 왜 상가 문 닫는 거하고 시골에 학교 문 닫는 것까지 왜 그것까지 이게 머리에 넣고 판단하시냐는, 그거는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거고, 그거를 실용적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저는 메가 트렌드 쪽, 제가 부동산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일본의 사례, 일본이 무조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타워맨션 문제라든지 요새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걸 좀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 트렌드를 좀 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마라톤 세미나 링크를 두드리라라는 뜻이. 아, 그렇죠. 역시 우리 네. 실장님이 네. 좀 더 명확한 지침을 드리시는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 두드리면 예. 열릴 것이다. 네. 네. 분명히 저는 인사이트와 트렌드를 아마 같이 아마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저는 해안간이 아니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잖아요. 네. 네.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더 제가 확실하게. 방업 박사님이 완전히 그 이를 꽉 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중요한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주시리라 좀 기대가 됩니다. 많이 할 바로 뭐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 거냐가 문제고, 100톤의 계획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이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자주 쓰시는 표현이니까 뭐죠? 제가 워낙 우리 박 박사님은 네. 강의력뿐만 아니라 인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저희 학과에 모시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아니라 걸려 뭐라 많이 있어. 난 못 간다.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좀 떼갈게요, 교수님. 제가 박정호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데, 아유, 물론 이제 김 실장님도 거의 R36이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두시면은, 제가 좀 그때 어떻게든 모셔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딱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학교에서 수행성을 제가 지킬 수 있어. 들었습니다. 예, 5군데 봤어요. 5군데 봤어요. 5군데. 학교뿐만 아니라 방업 박사님이 네. 정말 인기 있는 어딘가요? 어딘가요? 아이돌보다 더 인기 있으세요. 저요? 군대. 그쵸.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진짜 인기 많아요. 제가 BTS보다 인기 있어요. 네. 몰랐네. 왜요? 재능 기부. 재능 기부. 아, 군대? 일단 우리는 웃기는 아이돌이 데 아니고?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요즘 구인들이 변했네? 네. 이 말씀 들으시고 또 군대에서 또 강의 요청. 아니, 우리는 부동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교육. 네. 우리 두 분이 다 경제 전문가잖아요. 좋습니다. 저도요,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알죠. 수직 담당 기자 됐고, 네. 국세청 옛날에 기자 때 출입했고, 기재부도 출입했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알죠. 한국은행도 출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인들이 싫어할 것 같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 부대 앞에 땅 사지 마라 이런 거 있어요. 요즘 군인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두 분 혹시 하실 말씀, 저는 코멘트, 질문 좋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지방시장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기지개를 펼 수 있다. 뭐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요. 공공기관이 이제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정도 수요가 특정 지역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국으로 뿌려져 버리게 되면 우리 혁신도시, 기업도시처럼 그 효과가 굉장히 좀 감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뭐라 그럴까? 경기 침체, 일자리 부족, 출산율 감소, 인구 유출, 자본 유출, 지금 여러 가지 미분양, 입주 물량 넘치고 이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지방 기지개를 편다는 게 사실상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뭐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요. 마라톤 때 하겠지만 미리 그게요. 좀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오늘이 떨어지면 내일도 떨어질 거라는 이런 이 지속 편향에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전체적인 큰 트렌드로 보면은 서울 솔링 현상을 이렇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지방은요 집값이 싸기 때문에 대출 규제보다는 금리 인하에 더 민감합니다. 여러 논문을 보면은. 그리고 이번에 3단계 DS 스트레스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죠. 네. 그것도 영향을 일부 좀 있다고 보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동성이 넘치면 어쨌든 일부 지역이라도 좀 이렇게 유입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요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3월에 지방이요 0.04% 올랐습니다. 예, 물론 지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죠. 울산 같은 데 굉장히 좋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 그 점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011년 당시에 그때 혁신 도시하고 지방 공기업 이전 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2011년에요. 그때 수도권은 하우스포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었죠. 250만 명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값이 국민은행 기준으로 20% 올랐어요. 그리고 부산 아파트 값이요. 제가 그때 부산에 이제 뭐 문현동 이런 쪽이었죠. 그때 16.5% 올랐거든요. 2011년에는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이번에는 아마 신도시를 안 만들 겁니다. 예. 기존 시가지에다가 아마 건립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어쨌든 뭐 지방의 어떤 그런 구조적 문제, 이게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올 하반기 하나의 키워드로 봤던 차이 메우기, 갭 메우기하고, 그거는 이제 동네별로, 그다음에 구별로, 시별로, 그다음에 광역권별로 조금이라도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 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대선이 치러졌지만 내년에는 지선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사실 인허가는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야 사실 맞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지선이라는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는데, 역대 지선을 앞두고, 그리고 지선 뒤에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가 어땠나요? 별로 영향 없었어요. 생각보다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막연한 선입관이 있잖아요. 예. 뭐 선거 때면은 돈을 이렇게 뿌리고 돈 선거가 되니까 유동성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은 뭐 현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거의 다 낭설이었어요.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오히려 당시에 어떤 그런 실물 경제 흐름이나 금리나 뭐 주택 공급이나 정책이나 이게 더 영향을 많이 미쳤지. 예. 왜냐면 선거는 기본적으로 일회성 이벤트거든요. 예. 그렇게 영향을 많이는 안 미쳤다. 다만 이제 지자체별로 뭐 예. 다리 놓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그 선거가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과거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다.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추세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번엔 코멘트 말고 질문으로 한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 변수를 볼 때 뭐 거시적으로도 보고, 또 어떤 신정부 정책이 있을지도 보고, 기술 패러다임 변화와도 한번 네. 묶어서 보고, 다양한 각도로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이니까 네. 이제 박원갑 박사님의 액션, 의사결정과 관련된 네.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의사결정 관점에서 인사이트가 나왔는데 하나가 지방 부동산도 어쨌든 좀 꿈틀거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그냥 기존 주택을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청약을 또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주시면, 예. 그럼 이걸 믹스해 보면 뭐 여러 번마다 갖고 계신 뭐 자금 상황이라든가 또 필요한 주거지가 또 다르겠지만, 혹여나 또 이런 기회에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수 기회를 좀 가져가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원갑 박사님의 오늘 발제를 통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뭐 어떤 주의할 점이나 조언이나 뭐 긍정적인 편이나 뭐든지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중공 미분양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왜 그게 미분양이겠습니까? 비싸니까 그런 거겠죠. 네. 싸면 진작 다 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타이밍보다 가격 메리트가 중요하다고 말씀 올렸는데, 네. 그런 접근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얼죽심 문화니까 당연히 미분양 좋죠. 새 집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싸야 되는데, 네. 아무리 그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을 넣더라도 5%? 좀 더 넣으면 10% 넣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은 매입가를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거는 담론에 불과한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입가를 낮추는 게 미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미분양도 뭐 여러 가지 중공업 미분양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걸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주변 시세보다 비싸면 하면 안 되고 싸면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전체적인 총론보다 결국은 가격이 싼지 여부 그거 가지고 한다면은 아마 분명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이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과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리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조언과 근거 잘 바탕으로 해서 이 시장을 바로 들여다보고도 또 적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